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모라생지 썰은 어,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 대한 겁니다. 예, 저번에는 이제 초창기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원자 모형을 이제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넘쳐서 네,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자 이번에는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현대적 원자 모형은 양자 물리학이 적용이 돼요. 자꾸 뭐 양자 역학적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물리학이 역학만이냐? 그래서 빠박스는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보다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된 사람부터 먼저 드립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하이젠베르크,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탔죠. 그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의 오차하고 그 운동량의 오차를 곱한 값은 뭐 2분의 h바 이상이다. h바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운동량의 오차가 커지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위치의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기술이 발달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연의 섭리예요. 그 뭐 BTS 노래 있잖아요. 종교의 율법, 자연의 섭리. 예, 불확정성 원리, 자연의 섭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 궤도라는 거는 위치의 오차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가 되죠. 자, 다음 사람으로는 슈레딩거, 에르빈 루돌프 요제프 알렉산더 슈레딩거. 일반인들한테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이제 꼬냥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하고 독약이 있는데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근데 그 열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하고 살아있는 고양이의 혼합 상태예요. 근데 열면서 죽은 고양이 또는 살아있는 고양이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 슈레딩거. 그래서 193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뭐 1차원 그 뭐 시간 독립형 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그 다음에 파동함수를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u 곱하기 파동함수. u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고 는 2 곱하기 파동함수. 2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앞에 게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고 뒤에 게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고 그래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건데 예. 뭔 소린지 아무튼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 다음 또 인물로는 막스 보른. 사실 이 사람이 하이젠베르크 스승인데 겁나 늦게 탔죠. 1954년도에 탔어요. 그래서 노벨상 타려면은 오래오래 살아야죠.
자,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은 사실 슈레딩거도 파동함수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이제 보르니 이 파동함수가 일반적으로 복소수거든요. 그래서 그 복소수의 제곱 요것이 확률 밀도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하면 확률 다 합하면 얼마예요? 1이죠. 뭐 동전 던져서 완벽한 동전일 때 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합하면 1.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보론의 확률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인물은 오토 슈테른. 예. 슈테른 겔라흐라는 실험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은 입자를 입사시켰어요. 그러면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결과가 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 그냥 위쪽 끝 한 개하고 아래쪽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스핀이 두 개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업적으로 1943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자, 계속 인물열전입니다. 예. 예, 인물열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다음은 파울리. 예, 볼프강 에른스트 파울리. 예, 이 사람은 이제 하이젠베르크하고 대학 동창인데 194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흔히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양자수,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비유하자면 어떤 ID 넘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양자수 n,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 l, 그 다음에 궤도 자기양자수 ml,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 ms. 그러니까 이런 이 아이디는 유일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는 전자는 한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여기서 스핀 자기 양자수를 빼면 그러면 전자의 스핀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갖는 전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전자가 그 페르미온, 뭐 다른 말로는 퍼미온, 이기 때문이에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페르미온만 만족하고 보스온은 안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뭐 페르미온의 종류로는 예로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 뭐 거의 대부분이네. 아니에요. 보손의 종류로는 뭐 광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힘을 매개시켜주는 뭐 중력자, 글루온, 그다음에 뭐 약한 그 상호작용을 매개시켜주는 뭐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나 아니면 Z 제로 입자 등등등등. 아무튼 그래서 페르미온만 파울리 베타 원리로 만족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인물, 프리드리히 헤르만 훈트. 뭐 이 사람은 노벨상을 타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제 과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훈트의 규칙이라고 있죠.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방이 있는데 뭐 혼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싶죠. 둘이 들어가면 복작복작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전자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예, 그런 전자를 홀전자, 홀전자 아니야? 홀전자, 예, 홀전자를 많게 하려 한다는 게 이제 훈트의 규칙이죠. 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물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수소 원자에 대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그 해가 솔루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에 이제 그 어떤 변수들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파동 함수들을 체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수가 바로 양자수인데 예, 양자수에는 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그냥 정수라고 그 퉁치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양자수, 정확하게는 주양자수, 기호로 n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궤도 양자수, 뭐 다른 사람들은 방위 양자수로도 부르고 뭐 부양자수로도 부르고 예, 기호로 L.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자기 양자수, 그냥 자기 양자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스핀 자기 양자수하고 구별이 안 돼서 궤도 자기 양자수 기호로는 ML, 뭐 그냥 M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스핀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하고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호로 MS, 그냥 기호로 S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면 스핀 업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스핀 다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등등등등 이런 값을 가져요. 궤도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주양자수보다 1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 n값이 1이면 l값은 0밖에 안 가능하죠. n값이 2면은 0하고 1, n값이 3이면은 0, 1, 2, n값이 4면은 0, 1, 2, 3 이렇게 0에서부터 n-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궤도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궤도 양자수가 0이면은 얘는 0밖에 안 되고 0밖에 안 되고 궤도 양자수가 1이면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가 2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 궤도 양자수가 3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일곱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그런데 오비탈, 그러니까 오비탈은 이제 파동함수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원자에서 전자가 어떤 식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오비탈을 정할 때는 우선 맨 앞에 주양자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궤도 자기 양자수에 해당되는 걸 적는데 그거를 궤도 양자수가 0이면은 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궤도 양자수가 1이면은 P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궤도 양자수가 2면은 D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궤도 양자수가 4면은 3이면 F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1s 오비탈,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2s, 2p 오비탈이 있고 주양자수가 3이면은 3s, 3p, 3d 오비탈이 있고
주행대수가 4면은 4S, 4P, 4D, 4F 오비탈 이렇게 오비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최대 전자수는 몇 개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행대수가 1인 경우 그걸 이제 K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2 곱하기 1 2개, 그 다음에 주행대수가 2면은 L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때 이제 EP 오비탈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8개. 예, 그래서 일명 그 화학에서 말하는 옥테트 규칙. 그러니까 옥텟이면은 8이죠. 옥토. 문어가 나는 문어. 다리가 8개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주행대수가 3이면은 3피 오비탈이 3개고 3디 오비탈이 5개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18개까지 전자를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껍질. 그 다음에 이제 N껍질은 4S 오비탈이 1개, 4P 오비탈이 3개, 4D 오비탈이 5개, 4F 오비탈이 7개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2. 그래서 32개까지 전자를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주행대수가 N이면은 전자 최대가 몇 개일까요? 몇 개냐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등등등등 더하기 2n-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2n제곱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일부 고등학생들은 배우기도 해요. 자, 다음은 이제 오비탈의 형태에 대해서 생긴 모습. 그러니까 오비탈, 그 원자에서 전자가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그 형태인데 보면은 S 오비탈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할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S 이렇고 2S는 원이 2개, 3S는 원이 3개, 4S는 원이 4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은 뭐 이른바 R형 형태라고 그래요. R형 형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그 중에 한 개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소위 네잎 클로버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뭐 여섯잎 클로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S는 샤프하다는 말에서 딴 거고, P는 프린시펠, 발음의 유의죠. D는 디퓨즈, F는 펀더멘털, 뭐 이런 것을 따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그냥 알파벳 순서로 G, H, I, J는 없어. 왜냐면 I하고 헷갈려서 K, L 뭐 이런 식으로 나간대요. 이런 그 오비탈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진할수록 전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비주얼라이즈 시각화 시켜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란가? 근데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맨 앞에 주행자 수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1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3이 들어가고 그 다음 4가 들어가고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주행자 수 그 순서로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걸 일명 축조 원리.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성벽을 축조한다. 그러면 이제 벽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쌓음 원리죠. 근데 쌓는데 어떻게 쌓냐면은 이런 식으로. 즉 일단 n 플러스 n 그러니까 그 교양자 수하고 궤도양자 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얘는 n 플러스 l이 1이고 얘는 2고 3, 4, 5, 6, 7 이런 순서예요. 근데 이렇게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게 있을 때는 n 값이 증가하는 순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순서로.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먼저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또 그런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4d 오비탈보다 5s 오비탈이 먼저 이렇게 전자가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뭐 하극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뒤로 가면은 뭐 더욱더 흔히 일어나죠. 예, 이런 거를 축조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그 s 오비탈, 그 다음에 이쪽이 d 오비탈, 헬륨은 s 오비탈이라고 해야겠네. 헬륨은 s 오비탈이라고 해야겠네. 뭐 저 좀 작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얘네가 d 오비탈,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너무 주기율표가 너무 옆으로 쫙 찢어지니까 요 밑으로 내렸죠. 밑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얘네가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원소 주기율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얘네를 떼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죠. 놓았던 거죠. 너무 주기율표가 너무 옆으로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다음으로는 그럼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배치되는 상세한 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가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바닥 상태, 제일 에너지가 그 낮은 상태로 얘기를 하면은 뭐 보통 주기율표 원소 암기할 때 뭐 수헬, 리베, 뭐 붕탄,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기도 하고, 뭐 뭐 헬륨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 뼈 부러져 나 아프네. 그다음에 뭐 삼주기 같은 경우에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 그 칼륨하고 칼슘은 크카. 아무튼 자기가 편한 대로 암기를 하면 그래서 보통 주기율표를 몽땅 다 암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통 한 20번까지 보통 암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수소하고 헬륨은 일단 1s 오비탈에 차근차근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s 오비탈에 차근차근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2p 오비탈이 차근차근 들어갈 텐데 여기서 바로 훈트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방이 많어. 그러면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쉬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괜히 둘 들어가서 복작 거리지 않고 불편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에 한 명씩 들어갔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바로 그 훈트의 규칙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3주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일단 3s 오비탈에 일단 채워지고 그 다음에 3p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또 여기 훈트의 규칙이 적용되는 게 보이죠. 방이 많으니까 방 하나당 그 하나씩만 들어가는 이런 훈트의 규칙이 적용되는 게 보여요. 3주기까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 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4주기도 어쩔 수 없이 봐야겠는데, 자, 그래서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칼륨 칼슘. 그래서 걔네는 4s 오비탈 채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흔히 이제 전이 원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로미움,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3d 오비탈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아연까지 이제 3d 오비탈을 채우는데, 여기서도 훈트의 규칙이 이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방이 많으니까, 방 하나에 둘이 들어가서 복잡거리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근데 여기서 편함의 극치가 발생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4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4s 오비탈 것까지 빼가지고, 정말 완전 극한으로 편하게. 이게, 이 크롬의 아주 독특한 성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4주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훈트의 규칙. 몇 가지. 다음 이제 구리. 자, 구리에서 또 이상한 짓을 벌이기 시작해. 시작해가지고, 3d 오비탈에 꽉 채우고 4s 오비탈을 비워요. 그러니까 축조 원리의 어떤 예외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하고, 하여튼 특이해서, 그래서 지금 4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p 오비탈을 이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여기서도 그 훈트의 규칙, 방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 하나에 이렇게 널널하게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훈트의 규칙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닥 상태 전자배터리까지 봤어요. 약간 좀 오버한 느낌인데,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보면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그 어떤 궤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그랬죠. 위치의 오차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으로 자기장이나 전기장에서 선수팩션이 분리되는 제만 효과하고 수착구 효과, 이런 것도 이런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현대적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의 한계의 그 브렉스루 돌파구라고 할 수가 있죠. 양자 물리학이. 자, 이렇게 해서 빠박스의 모라생지 썰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